부모가 도와주는 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와주셔야 우리 아이가 제대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필요한 거는 1번, 3번이 지금 필요해. 근데 보통 아이와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모님들은 2번, 7번, 8번 열심히 긁어주면서 나는 최고의 부모야, 나는 정말 훌륭한 부모야 하면서 막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건 효율도가 떨어지죠. 아이가 필요한 게 1번, 3번인데 얘가 필요한 거는 얘한테 어머님 판단에, 아버님 판단에 불필요한 거라고 판단을 내리셔서 막 열심히 도와줘요. 그런 거 아이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아이들 발전에 1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그럼 애가 뭐가 필요한지 사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면은 아이가 뭐 필요한지는 어떻게 정할까요? 엄마들, 다른 엄마들한테 정보를 얻어야 될까요? 정보 필요하죠. 근데 저는 어머님의 기준, 아버님의 기준을 가진 상태에서 이런 정보를 얻어야 걸르셔야 돼요. 어머님 기준으로. 예를 들면 학원 명학원이 항상 떠요.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학원이 이제 막 유행을 해요. 근데 우리 아이하고 맞지 않는 학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이 많은 데서 에너지를 얻는 애가 있고요. 사람이 많으면 에너지를 뺏기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많은 거에서 에너지를 뺏기는 아이는 학원 보내면 안 돼요. 얘네들은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소그룹으로 하는데, 아니면 과외, 이런 식으로 해줘야 발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원치 않는데, 이거 너가 몰라서 그러는데 너 이거 필요한 거야 라고 어머님이 강요하셔도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집에서 이제 30명 정도를 이렇게 수업을 했었는데 나중에 영어학원을 차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학원에 3년 정도 이렇게 근무한 적이 있어요. 3년 근무한 적이 있는데 한 반에 13명이었는데 이 13명의 아이들이 보면은 3명이 진짜 공부를 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그 중에 5명은 그냥 학원 오면 조금 도움되고 안 오면 조금 그냥 학원에 좀 놀러 와서 이렇게 그냥 놀러 오는 거 반, 공부 반. 5명은요 친구 만나러 와요.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가 과연 그렇게 학원비, 그냥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되는 아이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아이가 원하지 않는 학원 보내셔봐야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학원 배불리는 주시는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애를 도와주시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학습 코칭 학원을 목동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가 대치동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교육비가 높은, 그때 제가 지금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그때 운영을 할 때 보면은 인당 평균 교육비가 200만 원. 초등학생인데도. 대박이죠. 근데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 이제 중학교까지는 그렇게 해서 성적이 나와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되면 그것이 체계적으로 자기가 습득을 한 아이들, 자기 거로 만드는 시간이 있었던 아이들은 고등학교에서 안 무너지는데 얘한테 중학교까지 제가 한 달에 200씩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이놈의 자식이 고등학교 가서 이렇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돼서 무너지는 애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물론 다 무너지지는 않아요. 다 무너지지는 않는데 아이가 필요한 거를 도와주었던 부모님들은 이제 불필요한 투자를 안 하셨던 거죠.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셨던 거죠. 근데 아이가 필요한 거를 이렇게 같이 의논해서 소통해서 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 계획 다 짜서 아이의 선택은 1도 없었던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 무너지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 아이에게, 물론 아이는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런 게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많은 경험을
노출시키면서 부모님이 뭘 하고자 할 때 절대 독단적으로 이게 좋으니까 여기 가. 넌 몰라 여기가 좋은지를. 하지만 엄마가 더 잘 알지 않겠니? 라는 대화는 이제부터 수도.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엄마가 알아보니까 A 학원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 B 학원 브리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너가 어떤 게 더 좋은지 친구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고 엄마한테 내일까지 알려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학원 결정에 있어서 자기 혼자 정하는 아이들 한 10%밖에 안 돼요. 보통 친구들하고 얘기 나누고 공부 뭐 욕심이 있는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애가 다니는 학원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정말 아이가 알아볼 수 있는 네가 뭘 알아보면 얼마나 알아보겠냐 하시는 분들도 정말 좀 제법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알아보시고 아이도 알아보고 하지만 아이가 너무 방대하게 알아보긴 힘드니까 어머님이 먼저 알아보셔서 브리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엄마 생각은 이런데 너가 친구들과 의논하고 네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엄마한테 내일까지 알려줘. 이렇게 해서 아이가 필요로 하는 학원만 어머님이 보내주시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예체능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경험을 부모님이 항상 아이에게 물어보고 내가 보니까 너 미술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미술학원 다녀. 이게 아니라 엄마 뭐 미술학원 다닐 건데 아니면 너가 미술에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학원을 다니면서 한 번 더 네 관심이 진짜 관심인지 한번 이렇게 판단해보는 기회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아이에게 무조건 다녀가 아니라 이렇게 의논을 하는 거죠. 엄마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겪었던 경험 중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큰애는 그림을 되게 못 그려요. 그리고 둘째가 이제 그림을 엄청 뭐 공룡 발톱, 뭐 이렇게 꽃 같은 것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미술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저희 큰애가 이제 중학교 때 사춘기 때 공부를 한자도 안 했거든요. 학원도 하나도 안 다니고. 근데 그때 이렇게 뭐 어떻게 다른 거라도 얘가 뭘 잘하는지를 이제 찾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도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미술학원을 이제 둘째랑 저랑 이제 등록을 해서 얘가 이제 미술에 재능이 있는 줄 알고 입시미술학원을 초등학교 때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랑 이제 성훈이랑 이제 둘째랑 나랑 이제 엄마 이렇게 미술학원 다니려고 하는데 너도 다닐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미술을. 그래서 셋이 이제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놀라운 사실. 저는 둘째가 미술 잘하고 큰애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미술 전문가 눈에서 보기에는 큰애가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생은 둘째가 잘하는데 나중에 색채까지 하고 나면 큰애가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생은 한 6개월 훈련하면은 발전이 가능하대요. 근데 이 색채는 타고나는 거래요. 그래서 둘째에게 미술적 재능이 없고 큰애에게 있다는 거를 정말 큰아이가 중학교 가도록 저는 발견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그 타고난 능력을 전문가의 눈에 의해서 발견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 딸이 미대 관련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브랜딩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미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를 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사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이렇게 계속 티키타카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대화였어요. 근데 대화가 원활하진 않았겠죠. 저희 아이는 이게 자기 주장이 좀 강해서 제가 지시나 요구를 해서 절대로 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행인 게 제가 이 코칭을 배워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여기 이제
그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부모님들이 요즘은 사춘기가 좀 일찍 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사춘기가 왔다면,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신 분들도 이제 그 시기가 올 거 아니에요? 안 오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팁을 드리자면, 하루 종일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아이에게 임팩트 있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3줄 이상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사춘기가 오면 어머님이 아이에게 하루에 3마디를 할 건데, 3문장을 말할 건데, 그 문장을 내 생각을 어떻게 줄여서 할 것인가를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코칭, 국제 코치 자격증, 한국 코치 자격증, 국제 코치는 한 2년 걸렸고, 4년. 그 다음에 한국 코치는 한 6개월 만에 따긴 했는데, 이 처음에 훈련 받는 것이 이 말 줄이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꼭 임팩트 있는 말, 내가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봐야 되는 질문 중에 그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훈련받는데 2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는 공부를 하고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 줄이는 훈련이 2년이나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 공부를 안 하고 계신다면 아마 그것이 더 길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아이들에게 임팩트 있게 할 것인가? 그거는 짧게 말해라. 3문장 이하로 말해라. 임팩트가 중요한데 그것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답니다. 그리고 일단 공부, 효과적인 공부, 동기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동기부여는 꾸준히 해야 된다.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인 아이도 있고 매일인 아이도 있고, 그거가 동기 전략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 받을 것인가, 얘가 친구를 만나서 받을 것인가, 책을 읽어서 받을 것인가, 여행을 통해서 받을 것인가, 이런 거는 부모님이 이제 좀 관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 전략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 전략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노트 필기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기억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 읽는 것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외우는 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마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기 한번 있으신 분은 그거 손을 들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거 안 보이는데. 이게 손 들었는지 제가 알려면. 아까부터 화면이 안 나와서. 네, 일단 이건 스킵을 하겠습니다. 아마 배우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제가 하는 거는, 요거는 메모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트 필기는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이 써주고 판서하라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진짜 진정한 의미의 노트 필기는 뭐냐면, 수업을 들으면서 안 외워짐, 모르겠음, 이거 외워야 됨, 중요함,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노트 필기는 공부한 것을 내가 다시 보려고 하는 건데 아마 다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나중에 다시 보려고 이렇게 적지만 사실 강의 들으실 때도 많이 적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이렇게 다시 보신 경험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이에게 노트 필기는 그런 걸 써라. 처음 들어봄, 이거 처음 봄, 내가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순간에 매우 중요함, 별 3개. 쓰는 게 하면은, 내가 어떤 부호 같은 걸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체크하면은 내가 모르는 거다, 또는 별표하면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외워야 된다는 거는 동그라미를 2개 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노트 필기 하는 거는, 내가 이걸 다시 볼 때 애가 집에 와서
매일매일 하루 공부한 거를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체크가 되어 있는 거를 내가 만약에 본다면 책이든 노트든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를 본다면 20분의 반복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한 거를 쭉 훑는 거는 20분이면 불가능하죠. 노트 필기는, 진정한 노트 필기는 내가 복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 제시해 주는 게 진정한 노트 필기이고요. 그다음에 책을 읽는 거. 여러분들 책 사면 책 어떻게 읽으시나요?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들은 거는 그냥 앞에서부터 읽어요. 근데 앞으로 책을 읽으실 땐 절대 그렇게 읽지 마세요. 어떻게 읽으시냐면 항상 목차. 이 책이 어떤 거로 구성되어 있구나. 목차를 읽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가는 게, 이거 내가 알고 싶었던 내용인데, 조금 더 좁혀져서, 이렇게, 궁금해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먼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 목차 보고 또 두 번째로 궁금한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궁금한데. 그렇게 해서 그 책의 절반 이상을 궁금한 거 먼저 순서로. 절반 이상. 그렇게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궁금한 부분을 읽을 때는 찬찬히 읽는 게 아니라, 외우면서 읽는 게 아니라 대충 훑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였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훑어보는데 시간은 길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신 다음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건 당연히 리뷰가 2번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거로 몸에 배게 되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게 되는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그렇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표시한 거, 이제 내가 노트 필기,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필기를 해야 되죠. 야, 이거는 내가 평생 써먹을 내용이야. 그럼 별표 치고, 야, 이거는 내가 처음 보는 건데? 그럼 체크. 이건 내가 외워둬야 되겠어. 왜? 책을 읽다 보면은 내가 감동받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빨간 줄을 긋는다든가, 동그라미를 쳐놓는다든가. 그러면 그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그냥 책장에서 꽂아서 봐도, 맞아, 내가 이 책에서는 이 문구가 나의 마음, 심금을 울렸었지. 소설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설이 뭐에 관한 소설인지 알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순서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 내용들 있잖아요. 네, 뭐 새로운 뭐 주식에 관한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읽으실 때 학교 공부책들이 이렇게 순서가 막 꼭 그 앞에 걸 알면 뒤에 걸 이해하는데 쉽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에게 오늘 적어도 내가 뭘 배우는, 뭐에 관해서 책을 읽는지는 읽고, 그 다음에 읽고 나서 그렇게 이제 목차 읽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읽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읽고, 그 다음에 내가 외우고 싶은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아이가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고 책 읽는 습관을 들이잖아요. 훨씬 머릿속에 저장되는, 뇌 속에 저장될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근데 높아지는 것도 있는데, 높아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들은 암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암기할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암기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나름대로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플러스, 학습 카드, 암기 카드를 저는 추천합니다.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좋아서 그냥 걔한테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도와준 적은 없어요. 근데 둘째가 좀 저 닮아서 노력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학 공식이라든지 단어 같은 거를 이렇게 요만한 크기에 이렇게 단어 이렇게 하나에 2개씩 쓰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한 게 걔가 고등학교 때 들어갈 때 이만한 박스에 세로로 세워서 그 정도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암기 카드가. 그 암기 카드 활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공부해야 될 거 쭉 적고 그 다음에 계속 테스트하는 거죠. 시험 보는 거죠. 내가 외워야 될 거, 오늘 외워진 거, 지금 공부하는 1시간 동안 외워진 거 스킵. 근데 안 외워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보자마자 내가 뜻을 말 못하게 되는 거, 그거 이따가 1시간 후에 한번 다시 반복. 그 다음에 저녁 때 반복.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렇게 모아놓은 카드 또 보는 거 반복. 한 달 있다 또 보는 거 반복. 절대 암기 카드 만들어 놓고 활용 안 하면 그거는 암기 카드 안 만든 거랑 똑같아요. 그 암기 카드 만드는 시간만 낭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노트 필기하는 거 좀 새로운 거 알려드린 거 그거 꼭 아이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거, 반복 루틴 그거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책 읽을 때 모든 책, 앞으로 모든 책을 그렇게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아이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암기 카드 만드셔서 활용하는 법 꼭 아이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야기를 나눠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 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사야 되는 게 뭔지 아시죠? 다이어트 약? 야채? 아닙니다. 저울이에요. 저울. 내가 살 빼려는 결심을 계속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관리 내가 어제 살 1kg 뺐는데 오늘 1kg 쪘어. 그럼 오늘 내가 그거를 측정을 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잘했는지 계속 스스로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잘하고 있으면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루틴으로 내가 관리를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공부 시험 전략이고요. 예습하는 것도 아이들이 예습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요. 예습은요, 하기 전에 내가 뭘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듣기 전에 공부가 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억하는 거, 집중해서 기억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가 다 재밌진 않으니까 의미를 찾아내서 내가 반복하는 루틴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게 공부였잖아요. 뇌가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뭘 하는지만 아는 거. 아, 오늘은 내가 오늘 수학 방정식을 배우고 있구나. 아, 오늘은 2차 방정식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뭘 공부할 건지만 알고 수업 시간에 책 펴놓는 게 예습이랍니다. 복습은 아까 말한 대로 1시간 동안 한 거 다시 그 중에서 중요한 거 그거는 아까 필기를 잘 해놨어야 1, 2분 안에 끝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밤에 와서 또 한번 낮에 이렇게 복습한 것들 내가 낮에 못 외워졌던 거, 잘 안 외워졌던 거 그거가 또 쌓여야 그 주말 일주일 만에 반복하는 게 거리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복습 주기는 그렇게 하면 처음에 내가 공부했지, 그 다음에 1시간 있다가 요약했지, 그 다음에 밤에 9시간 후쯤 밤에 한번 정리했지, 그 다음에 한 달 한번 정리했지,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이제 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 한 2-3달 있다가. 또 그렇게 자기 지식을 축적했던 아이들은 시험 공부가 수월하죠. 그리고 자기가 무슨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시험이 초등학교는 하루밖에 안 보지만 여기 중고등학생이 있으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 거를 맨 나중에 공부하는 거예요. 가까워서.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때는 사실 단기 기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험 보기 미리 전에 공부했고 시험날, 그 전날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또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보고 그럼 7번 보게 되거든요. 그러고 이런 모든 게 다 돼도 친구랑 싸우고 엄마랑 싸우고 이러면 아이들 한 이틀 공부 못합니다. 친구 관리, 그것도 스트레스 관리,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관리 전략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애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부모님들 계신가요? 만약에 모르신다면 관심 가져주세요. 공부에만 관심 갖지 말고요. 이 아이의 에너지를 어디다가 쏟고 있으며 얘는 에너지를 어디서 얻는지, 그 다음에 얘가 쌓인 에너지를 어디서 푸는지에 노래방에 못 가게 하지 마시고 데리고 가시고 얘가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아이도 있고 쇼핑하는 애도 있고 또 친구 만나 수다 떠는 애도 있고 아이가 좋아하는 자기의 모든 걸 잊어버릴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인지 주기적으로 아이가 그거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셔야 아이들이 오래 버팁니다. 여러분들도 결심한 거 오래 할 수 있는 거는 자꾸 점검하는 시간, 관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21세기가 원하는 아이들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상 원하는 거. 회사에 옛날에는 서울대생 좋아했지만
지금은 인성이 받쳐주지 않은, 자율적이지 않은 서울대생 반기지 않죠. 왜냐하면 조직을 이렇게 와해시키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뭐든지 결정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뭔가 창의적으로 뭔가 자기 일들을 잘 해내기를 바라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삶, 그런 운명, 그런 변화된 삶, 여러분들도 변화된 삶, 또 아이도 변화된 삶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절대 못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요,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지라고 고민하신 분들이 해내십니다. 그게 하루가 쌓여 이틀이 되고, 이틀이 쌓여 3일이 되고,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지금 당장 뭔가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로 성장하느냐, 그거는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성취력도 생기고 만족감도 생겨야 또 다른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어려움들은 어떻게 이겨내냐면 작은 성공을 경험한 아이들이 큰 성공도 경험할 확률이 높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저희는 이제 저 어렸을 때 좀 집이 망해서 저희 아빠는 3살 때 돌아가시고 오빠가 공부를 시켜줬는데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하고 과외를 해서 생활비를 대줬었어요. 저는 오빠랑 뭐 13살, 2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집안 형편이 어려웠는데 사실 저는 우리 집이 어려워서 뭘 못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갔는데 중학교 가면 음악실이 있잖아요. 피아노를 막 멋있게 치는데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요. 피아노 가르쳐 달라고. 이 철없는 제가. 근데 저희 오빠가 저에게 제가 1등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1등 해라. 1등 하면 가르쳐 줄게. 제가 1등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생긴 거 봐요. 하게 생겼지.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1등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은 1등 하려면 어떡하지? 수업 시간에 떠들면 될까요? 집중 안 하면? 안 되죠. 복습 안 하면 될까요? 예습 안 하면 될까요? 1등 하려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한 그 순간 저는 결국 1등을 해서 저희 오빠와 약속을 지켰어요. 피아노를 가르쳐 줬답니다. 이 작은 성경, 물론 석 달이지만 이 작은 그 성공을 이룬 그 기분을 저는 그 다음에도 뭐 하고 싶은 목표들이 한 3-4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다 해냈답니다. 잘난 척을 하려고 자랑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작은 성공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 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럴 때 부모님이 보시기에 쓸데없는 거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뭐든지 성취할 수 있도록 아이가 그 과정을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아이들의 성취감, 작은 성공의 그 기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걸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진로를 결정할 때 뭘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물어봐요. 좋아하는 거와 잘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먼저일까요? 어떤 걸 먼저 생각하고 직업을 골라야 될까요? 아니면 진로를 결정해야 할까요? 물어보면 가끔 잘할 수 있는 걸 봐야죠 라고 대답하시지 보통 다 좋아하는 걸 찾아야죠. 좋아하는 거 중에서 골라야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그게 먼저가 아니고요. 먼저 얘가 잘할 수 있는 거. 얘 잠재력을 봐주셔야 돼요. 얘 잠재력, 얘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얘가 뭘 원하는지, 잘하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주시고 그 중에서 너가 그거를 원하는 걸 해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리스트를 같이 이거해가 아닌 뭘 해야 되겠니? 이것도 항상 물어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스스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고요. 어머님의 역할이고요. 변화가 되려면 일단 이 의식이 깨야 돼요. 이 핸드릭스의 이렇게 변화되기 위한 그 단계를 살펴보면은 내가 뭘 못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좋은 부모님이실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문제 있는 부모님들은요, 이런 강의 안 들어요. 진짜 들어야 될 사람들은요, 절대 우리 아이에게 제대로 도와주는 게 어떤 건지,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게 어떤 건지 관심도 없어요. 이런 무의식에서 우리 애가 이제 문제가 이제 터졌어. 어머, 갑자기 학원을 안 간대. 그럼 막 대들어. 그렇게 문제가 터진 다음에 이제 내가 뭘 잘못 도와줬지? 하고 이제 의식적으로 깨달으셔서 변화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미리 앞서서 내가 무의식에서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지를 먼저 깨달은 때문에 뭘 도와줘야 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죠. 믿어주셔라. 사랑해주셔라. 기다려주셔라.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은 잘 되는데 또 이제 이게 안 되죠. 근데 그 노력하는 그 삐그덕거리는 그 과정이 이제 세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는 아이를 믿어주고 있고 기다려주고 있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코칭을 추천합니다. 코칭이라는 건 사실 자신의 무의식을 의식으로 이 잠재력을 어떤 목표를 세우게 해서 그거를 가장 효율도 높게 그 결과치가 좀 좋게 나올 수 있게 대화를 통해서 해주는 건데요. 사과 안에 사과씨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적에 2개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뭐 8개, 6개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과씨가 땅에 뿌려져서 사과나무 열매를 몇 개를 맺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거는 아이의 잠재력은 무한하답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 받아쓰기 제가 막 붙들고 시키면 80점. 그냥 내버려 두면 40점. 저는 저희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다 받아쓰기 그것만 해주면 정말 강의하면서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행히 뭐 이런 거 관련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에게 난 얘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공부만 가르치면 죽이고 싶으니 둘째 공부는 당신이 좀 맡아라. 난 도저히 얘 공부는 내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믿어주고 그냥 맛있는 거 해주고 예뻐해주고 그랬거든요. 정말 공부에 개입을 저는 1도 안 했어요. 받아쓰기 40점 맞아와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진짜 공부는 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중학교까지는 성적이 쏘쏘. 네, 고등학교 가서 무섭게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직도 학생이긴 하지만 자기 생각이 생겨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제가 또 그 잘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아들이 와서 엄마 바빠요? 왜? 그러면 나 저기 엄마 책 저기 거실에서 읽으시면 안 되냐, 뭐 주방 식탁에서 읽으면 안 되냐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은 이제 얘는 앞에서 공부를 하고 저는 책을 읽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의 탁월한 능력, 4-8 능력, 책을 읽고 있지만 아이가 앞에서 딴짓을 하는지 딴 생각을 하는지 낙서를 하는지 다 보입니다. 낙서를 해요. 딴 생각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큰 거를 위해서 작은 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척하고 계속 책 읽으세요. 길어봤자 10분이에요. 10분. 딴 생각도 10분, 뭐 낙서도 2-3분. 얘가 나에게 그런 요청을 한 거는 엄마가 자기 잔소리 안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지가 혼자 방에서 공부하는 것보단 자기가 집중력이 엄마 앞에서 할 때 훨씬 더 높고 자기가 딴짓을 덜 한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내 앞에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잔소리를 그 눈에 보였다고 바로 지적하고 말하고 얘기했다면 제가 엄마 시간 있어요 라고 내 엄마 앞에서 공부하게요 라는 얘기를 안 했겠죠. 그 잔소리는 절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효율도를 깎아먹지 효율도를 올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을 우리 아이가 들으면 잔소리라고 생각하겠다는 거는 딱 스톱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파트너인데 좋은 파트너이셔야지 도움이 되거든요. 엄마 때문에 망했어. 이런 나중에 원망 듣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엄마 덕분에
아이에게 제가 계속 앞에서 아이의 선택, 아이가 뭔가를 정할 때 이렇게 잘 정했던 애들이 뭐든지 자기 앞에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잘 정하더라고요.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맞은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이제 또 애가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수학학원 안 가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세요? 보통? 안 돼! 너 학원 가야 되잖아.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네 생각엔 어때? 얘가 다 알고 있어요. 엄마가 분명히 학원 가라고 그거 뻔히 아는데, 근데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안 돼, 가지마 라는 아이를 들은 아이랑, 우리 엄마가 날 믿어주는구나. 네 생각은 어때? 엄마, 나 정말 오늘은 학원 안 가고 친구랑 놀고 싶어. 걔 안 돼, 학원 가라고 해도 학원 가면요 집중 안 해요. 자기 거 못 만들어 와요. 여러분들은 효율적으로 얘가 공부하길 원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에게 항상 알맞은 질문.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라면 어떡하겠어? 엄마가 뭐라 그럴 것 같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아까 코칭을 제가 추천드린다고 했잖아요. 코칭은 우리나라에 두 학파가 있어요. 이 그로우,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 파악해서 대안을 탐색해서 뭐 실행 의지를 미리 이제 명사로 하면 의지잖아요. 그런 이론이 있고, 저는 초과실 장마로 배웠어요. 초점을 맞춰. 얘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꼴등하는 애가 엄마 나 다음 달에 1등 할 거야. 이거는 뭐 잠재력 이런 목표가 제대로 된 목표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 일주일 동안 10kg 뺄 거야. 이런 것들 갭을 알아야 돼요. 내가 현재 가능한, 내가 진짜 관심 있는 현재 상황을 직시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최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나를 보는 능력이 있어야, 나는 우리 애가 못할 것 같지만 전문가의 시선으로 봐서 얘가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이런 어떤 잠재력을 발견하는 거는 제 생각엔 전문가를 만나는 시간을 다양하게 가져보시게 하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행계획 수립. 그렇게 이제 가능성까지는 알았어.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실천할 건지. 모든 걸 실천하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마트 요법 아시죠?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고 숫자로 정해야 돼요. 메저러블. 그 다음에 액셔너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렐러번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들이 뭔지 파악하는 거, 관련된 것들이 뭔지 그거를 찾아내서 아주 중요한 타임리스, 그러니까 시간적인, 이거 내가 오늘까지, 요번 주까지 이렇게 언제까지 데드라인이 있지 않으면 그 실행은 지켜질 확률이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 동기부여 한계치가 일주일이다. 그러면 실행계획 수립을 일주일 만에, 한 달이다 그러면 내 실행계획 수립을 한 달 텀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많은 아이들이 자기의 장애물이 뭔지 아는 애들은 잘 이겨내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랑 노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괴롭히는 것들 많죠. 내가 공부를 못하게 하는, 유혹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유혹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아무리 실행 계획을 멋지게 세웠다 하더라도 제가 받았던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 애가 착해가지고요 거절을 못해요. 친구가 놀자고 하면 얘는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친구가 이거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라는 식의
그 착한 친구들, 이렇게 좀 대가 센 애들은 그런 문제가 안 발생하는데, 거절 못하는 애들의 고민이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거절 못하는 아이들에게 왜 거절을 못하냐면, 이거 얘가 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거절하면 얘가 나랑 안 놀아줄까봐. 불안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얘가 그걸 거절 못하는 요인이 뭔지를, 뭐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이와 대화를 나눠서 이렇게 발견해 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도 계획을 세우게끔 그렇게 들어주시고, 이거는 대화를 통해서 다 여러분들이 아이와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내가 계속 꾸준히 잘 해내고 있는지, 뭐 일주일만이든 3일만이든, 초등학교 저학년은 이런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3일 이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뭐 길어야 이틀, 아주 우리 애가 인내심 있는 애면 3일 만에 한 번씩 이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고학년은 일주일, 그다음에 중학생은 한 달 보셔도 되고요. 고등학생은 뭐 학기별로 그런 계획을 세우셔도 아이를 믿어줘도 되고요. 공수표 날린다고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유치원 아이들이 20분 이상 집중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1시간 반 됐는데 중간중간 딴 생각 하신 분들 간혹 있으실 거예요. 어른도 이 1시간 반 이렇게 계속 듣기가 어렵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집중력 한계가 언제인지 그런 것도 아이에게 물어봐서 알아내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주소가 어떤지는 항상 어머님 스스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뭐 옆집에 얘기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말을 포인트로 제가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어머님이 이렇게 현명한 부모님들은 얘한테는 요런 게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건 너를 위해서, 얘가 안 들을까봐 이건 너를 위한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셔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대화하자 하시고. 하지만 아이 스스로 나를 위한 말인 걸 깨달아야지 아이가 변화가 되지요. 절대 어머님 생각으로 이거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한 것 같아서 해줘봐야 잔소리가 됩니다. 사랑은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저는 꾸준히 매일매일 사랑은 일상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